네, 오늘 장 랭킹 5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 꼭 봐야 될 키워드들 놓쳐서는 안 되겠죠? 5가지로 묶어서 키워드 안에 전략이 있는지 두 분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그리고 차영주 MTN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또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두 분과 함께 풀어가야 될 오늘 장의 핫 이슈 5가지 키워드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쭉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들 다 담아져 있죠. 그 안에서 먼저 5번째, 오늘의 시장 주인공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바로 2차 전지주입니다. 상승 종목이 월등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거래소를 오늘 끌고 가고 있는 힘, 바로 실적보단 수급일까요? 끊임없이 올라가는 그 질주의 중심에 있는 포스코 홀딩스 포함한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2차 전지 이야기인데, 자, 박근영 부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포스코 홀딩스가 이번 주에 시총 상위주의 지각 변동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시총 4위까지 올라옵니다. 지금 컨퍼런스 콜이 원래 2시 기준으로 진행이 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지, 이미 지난주 금요일에 재료가 됐던 맥쿼리에서 제시한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60만 원 TP는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급등을 일단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네, 오늘 사실 큰 3가지 2차 전지 관련된 뉴스가 나와서 관련된 쪽에 급등세가 나온다고 이제 저희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 하원에서 포드와 CATL 관련된 배터리 합작 관련해서 조사에 착수하고 관련된 사실상 반대 의견에 표명한 관련된 이슈가 외신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ATL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중국 업체가 진출한다, 이걸 좀 막아주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국내 양극재 업체들은 호재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포스코 그룹이 좀 급등하는 배경은 저는 이거 같아요. 호주에서 중국계 자본이 리튬 광산을 인수하는 것을 금지하겠다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가 결국 리튬 쪽의 수식 계열화에 대한 내재화 비율이 100%에 달할 정도의 수식 계열화 잘 돼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포스코 그룹 전반적으로 급등각이 나오는 부분에 있다 보는데,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리튬에 대한 수직 계열화가 내재와 관련된 가장 잘 된 회사가 포스코고, 그대로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이제 그 다음인데, 2027년, 28년 정도 되면은 포스코 퓨처엠은 100% 리튬 내재화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한 6%, 27% 정도가 내재화가 가능한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그룹이 가장 리튬에 관련된 부분에서 내재화 수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호주의 중국계 자본의 리튬 광산 인수 금지 조치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외신 쪽에서 삼성 SDI 관련된 스텔란티스 2공장 건설 합의에 관련된 MOU 외신 소식이 또 나왔는데, 이 부분도 1공장은 규모를 좀 진행해 본다면 구체적으로 봐서는 한 4주에서 6주 정도 규모로 새롭게 SDI가 이제 뭔가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 3가지가 크게 이야기가 되면서 포스코 그룹 관련된 종목들 실적도 오늘 발표를 했는데,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실적이 괜찮았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시장의 컨센 대비 좀 하회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양극재 관련된 새로운 캐파와 증설과 관련된 추가 공시를 내면서 또 방어를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그룹 관련주가 이제 급등세를 보였고요. 뒤따라서 지금 에코프로 그룹도 오후 들면서 약간의 상승세가 좀 따라가는 모습이고, 말씀드렸던 삼성 SDI도 3%대, LG 솔루션도 이제 주가가 3% 이상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굉장히 쏠림 현상이 강합니다. 특히 포스코 그룹주 중심으로 해서 쏠림이 굉장히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다른 섹터들이 힘을 별로 못 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다 최근에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 출시 예정도 되어 있는데요. 물량으로 봐서는 올해는 사이버 트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아마 실적 발표에서 테슬라가 적용될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기존 대비 10% 높아질 거로 보이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사이버 트럭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250kWh가 되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거의 한 50% 가까이 한 40, 50% 정도 높게 형성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면 아마 테슬라 향 관련된 볼륨 극대화 관련된 배터리 내재화 전략에 따라서 물량의 증가가 국내 업체들에게 호재로 작용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2차 전지 관련된 쪽이 다소 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밸류에이션 가지고 싸다 비싸다 보다는 수급적인 이슈, 그리고 지금 이제 실적이 굉장히 강조하게 나오고 있다, 굉장히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 몇몇 종목 중심으로 해서 특히 포스코 그룹 중심으로 주가들이 강세 요인으로 갈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갈등 소식이 전해졌고 호주 소식까지 전해주시면서 이 모든 게 다 광물 밸류체인에 대한 레벨업을 뭔가 힘을
피하실 수 있는 뉴스로 해석을 해주셨고 그러다 보니 여기에 강자인 포스코 그룹이 오늘 강한 것이다. 사실 실적 영향입니까?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보다는 이런 뉴스의 영향이었다. 근데 너무 같잖아요. 지금 다만 2시 구간에 살짝 변동성이 있기는 하거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지금 상한가 풀렸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는 있지만 이런 흔들림을 보여주는 가운데 오늘 주인공은 맞잖아요. 이 자리에서는 그럼 파는 게 맞는 거예요? 글쎄요, 뭐 지금 단기적으로 최근에 포스코 홀딩스가 50만 원 상단에 상당히 좀 묶여 있었던 종목인데 맥쿼리 증권사에서 지난주에 이제 60만 원짜리 최초 신규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근데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 이미 그걸 다 뛰어넘어 버렸기 때문에 네. 사실은 조금 수급적인 오버슈팅이 단기적으로는 좀 나왔다 볼 수 있고 이쪽도 과연 뭐 수급적으로 이제 뭐 공매도가 많았다면 결국은 뭐 쇼크업이 나오면서 이제 약간 오버슈팅이 나온 거겠죠. 그래서 오늘 고점 대비해서 윗꼬리를 좀 달고 있고요. 좀 더 쉬었던 에코프로 그룹이 또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맞아요. 서로 이제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포스코 홀딩스 그룹이 하반기에는 나올 만한 리튬이나 광물 관련된 어떤 모멘텀이 좀 많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이야기들이 좀 이벤트가 나온다고 하면 그렇게 주가가 다시 뭐 앞으로 꺾이거나 이런 것보다는 아마 조금 추세를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는 네. 사실은 지금은 밸류에이션 싸움보다는 수급적인 싸움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차 의원님도 아마 지난주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반도체랑 2차 전지에 쏠려있는 자금 바이오 갑니까? 했을 때 쉽지 않을 거다. 수급 쏠림의 힘이 대단히 강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방증으로 이들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극재 안에서 좀 쉬었었던 LNF가 오늘 또 리포트 효과 받으면서 키 맞추기 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고 에코프로가 포스코 힘에 살짝 눌려 있다가 다시 또 오장에 조금 더 힘을 내주고 있고 이런 SK 이노베이션의 상승 움직임까지 더해서 봤을 때 이쪽에 힘이 살아있다면 이 안에서의 키 맞추기, 그러니까 목간 쪽에서의 기회는 여전히 열려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보고 이제 우리가 시장을 주도해서 가기보다는 시장을 보고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저는 특징을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LG화학, SDI, 에너지, 엔솔 같은 셀 기업들이 오래간만에 상당히 좀 강하죠. 지난번 제가 리포트 읽기에서 MTN 그 아침에 하는 SK이노베이션을 좀 말씀드렸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이제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의 적재 축소 이 부분을 상당히 이제 거론하면서 이제 좀 볼 때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이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죠. 결국 이제 실적이 따라옵니다. 지금 이제 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결국 테슬라발 QA 확대에 따른 실적을 오롯이 보고 있는 거죠. 2차 전지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실적이 중요한 종목들이 있고 실적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셀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속이 돼야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오늘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만 2차 전지 얘기가 있나요? 없죠. 철강 얘기만 있습니다. 아직은 철강 회사니까요. 포스코홀딩스 2차 전지 업체는 미래에 대한 퍼포먼스고요. 지금은 철강 회사입니다. 철강이 오히려 실적이 1조가 나왔죠. 이제 1조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어쨌죠? 실적이 약 30% 줄었습니다. 철강이 안 팔리고 있고 지금까지 컨콜은 철강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2차 전지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포스코홀딩스가 실적이 이런 철강 실적인데 왜 올라가냐?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죠. 네. 박근영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괄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2차 전지 실적 갖고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2차 전지 셀은 실적 갖고 올라간다라는 것을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스코홀딩스가 가는데 오늘은 왜 에코프로가 못 가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 오늘 180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증권가에서 왜 에코프로와 관련된 리포트를 안 내지? 라고 하는데 180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는 못 가죠. 이것을 정확히 읽어내셔야 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포스코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튜버 분께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부터 관심을 가지라라는 얘기를 하셨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판명이 나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어떠한 뭐 재료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만 그건 뒤쫓아간다라는 개념이죠. 어쨌든 시장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뭐 시장에 있어서 쏠림 현상, 이 쏠림 현상이라는 것은 어떤 저희 이제 같은 MTN 방송 외에도 다양한 어떤 방송 채널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형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좋다 나쁘다라는 어떤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 현상이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거론되는 종목들에 따라서 주가가 일희일비한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난주에 한번 크게 하루 흔들렸었어.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죠. 그때도 이런 효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반도체 효과도 그런 이 맥락으로 이제 보셔야 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올라가는 것은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극명한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을 에코프로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오늘 오전에 말씀대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지금은 또 말씀 듣고 조금 답답한가 봐요. 또 올라가려는 시도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 그만큼 수급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저 이 부분만 아까 박근영 부장님께서 포스코는 하반기에도 재료들이 좀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간략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차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포스코 홀딩스요. 지금 2007년 그러니까 철강 회사로서 도달했었던 최고가가 76만 원대 아닙니까? 이제 친환경 소재로서의 탈바꿈이 정말 가능하다면 여기까지 도달이 가능한가요? 넘어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세요? 뭐 아직까지 이제 목표 주가 제시는 안 됐습니다. 뭐 철강 관련된 업황은 아주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고요. 철강에서 조금 아쉬운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긴 하지만 결국 리튬 요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가치를 사실 별로 이렇게 반영을 못했다는 평가가 아직은 좀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해외 쪽에서 일단 중국계 자본들이 리튬 광산을 더 이상 인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리튬 관련된 내재화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국내는 리튬이나 이제 원자재가 없기 때문에 어디 쪽으로 인수하거나 뭐 조인트 벤처를 만들거나 기술을 이전받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환경적으로 중국 업체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국내 업체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빠르게 잘 대응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스코 퓨처엠 등을 포함한 포스코 그룹은 한 2020한 6, 7년 정도 되면 내재화 100%까지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재화에 대한 뭐 평가 그리고 프리미엄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철강 밸류보다는 이제 2차 전지 밸류를 좀 받는 쪽으로 서서히 넘어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맥쿼리 증권사에서 60만 원 뭐 관련된 부분들이 이미 넘어섰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어떻게 나올 건지는 리튬 관련된 부분에 대한 좀 가시화가 진행되면서 좀 더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리튬 사업부의 성장성으로 다시 이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격대에 움직인 증권가의 시각도 한번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하지만 또 그 배경에 수급이 워낙 또 강해서 이런 움직임도 반드시 고려를 해보셔야겠어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오전과 오후의 분위기가 살짝 바뀌어가고 있는 구간 안에서 두 분의 시각이 궁금합니다.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외신 보도 내용인데 반도체가 계속 안 좋았다가 엔비디아 실적 컨퍼런스 콜 발표되면서 AI 특수로 좋아질 거라 했잖아요. 근데 이 특수만으로 반도체 경기가 흔들리는 거 완충하기 어려울 걸이라는 시각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영주 위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HBM이 이끌었던 우리의 기대감이 너무 앞서간 걸까요? 오늘 하락 출발했다가 현재 조금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하락이 좀 많아요. 어떻게 읽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산업과 주가를 좀 구분하실 필요는 있겠죠. 먼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인공지능 특수만으로 반도체 침체를 탈출하겠다. 반도체라는 게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수많은 종류가 있죠. 많죠. 반도체가 굉장히 수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나눈다라면 메모리와 시스템이겠죠. 과연 월스트리트저널이 얘기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근데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 HBM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몇 개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죠. 왜냐하면 D램 부분에 있어서의 강자였었죠.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 강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이들이 공정을 조금만 바꾼다라면 HBM도 동일한 메모리, 이제 비슷한 메모리고 어쨌든 메모리죠. 메모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월스트리트저널이 얘기하는 건 전 세계에서 TSMC가 메모리를 한다? TSMC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비하면 메모리는 뭐 정말 근처도 못 오는 거죠. 그 대신 시스템 쪽이나 파운드리 쪽에서는 우리보다 앞서죠. 분야가 다릅니다. 결국 이들의 얘기를 우리가 도식적으로 받아들이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인텔이라든지 뭐 다 이런 데도 반도체 만듭니다. 퀄컴도 반도체 만들고요.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결이 다른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거죠. HBM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엔비디아의 GPU 같은 경우 지금 새롭게 주문을 내면 최소한 6개월이 걸립니다. 6개월이 걸리는 엔비디아의 GPU인데 이 GPU가 혼자 구동 못하죠. 뭐가 필요하죠? HBM이 같이 있어줘야만 구동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인공지능이 전 세계 반도체에 대한 어떤 뭐 새로운 트리거가 되긴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막대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죠. MS가 100억 달러를 했습니다만 아마존이 1억 달러를 투자하죠. 뭐 이렇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고 많은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인공지능을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막대하게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투자하고 여기에 엔비디아발 GPU가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GPU를 설치하려면 당연히 따라 들어가야 되는 옵션과 같은 HBM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산업에 대한 전망은 저는 여전히 밝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이제 주가 퍼포먼스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과연 적정 밸류냐라는 논쟁은 좀 다르겠죠. 대표적인 게 한미 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주가 변동폭이 최근에 좀 크죠. 처음에 이제 한미 반도체가 후공정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GPU와 관련된 HBM에 관련해서 HBM을 만들기 위해서는 후공정이 필요한데요. 이 후공정과 관련해서 다양한 기술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반도체를 여러 단 쌓는 과정에 있어서의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회사다라는 부분들이었는데 최근에 변동성을 보인 것은 MSCI 지수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 갖고 또 이제 수급 놀린 거죠. 이거는 펀드멘탈을 벗어나서 수급 놀입니다. 오늘 또 이제 되는 부분들이 증권사마다 MSCI 지수에 대한 편입 가능성에 대한 어떤 뭐 점수표를 발표하는데 오늘 이제 유한타 증권에서 나왔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또 올라가는 거죠. 얼마 전에 삼성증권에서 나온 쪽에서는 가능성이 좀 낮다 이렇게 본 거죠. 이건 아직 결론 내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각 증권사별로 이 수급 논리로 본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산업에 대한 어떤 지속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 충분히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근영 부장님도 공감하세요. 지금 업황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 AI 말씀하신 HBM 중심의 강세가 유지된다면 오늘 오전에 줬던 한미반도체는 마지막 기회였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한미반도체 상승 전환됐고 지금 이수페타시스 계속 달리면서 두 종목 강하잖아요. 더불어서 DDR5나 이런 쪽도 살아나는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네. 이쪽으로 지금 계속 쏠림 현상 된다면 지금이라도 기회 잡아야 돼요? 반도체 쪽은 이슈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긍정적인 이슈는 뭐 아까 한미 반도체 말씀 주셨지만 금일 같은 경우에 내부자가 이제 주식을 샀다는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뭐 내부자가 웬만큼 잘 알지 않고서는 이렇게 주식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리바운딩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제 좀 부정적인 이슈는 이제 최근에 뭐 TSMC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만 다소 조금 아쉬운 실적이 나왔고 거기서 TSMC 쪽에서 이야기가 현재 뭐 경기에 대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돌리기에는 AI 반도체 이거 하나가 지금 돌리기에는 다소 조금은 이제 그들의 이제 표현이죠. not enough라는 표현을 했어요. 네. 조금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로 촉발된 주가의 급등세가 있었던 상황에서 TSMC 쪽에서 이제 AI 반도체만으로는 반도체 업황을 돌리기는 조금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이제 언급을 하다 보니까 주가들이 이제 많이 오른 종목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빠진 거죠. 근데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빠진 이슈가 또 있었어요. 급락한 이슈가 뭐냐면 네덜란드 업체 BESI라는 이 회사가 새롭게 SK 하이닉스 쪽으로 벤더로 들어올 수 있다는 이제 미확인 루머가 돌았습니다. 근데 이제 베스라는 업체가 지금 그 SK 하이닉스 쪽으로 들어오기에는 조금 사실상 어렵다는 저희는 분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빠졌다면 사실은 어느 정도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한미 반도체가 됐던 반도체 이제 후공정단이 됐든 대부분 실적들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서프라이즈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서서히 올라가는 국면으로 되기 때문에 주가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좀 쉬어가는 국면이 필요하다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이제 그 기술 컨퍼런스를 통해서 최근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NCF 기술에서 MR-MUF 기술로 바뀐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게 뭐냐면 기존의 어떤 그 디램 같은 부분에서 NCF 같은 쪽은 뭐 위쪽에 이제 어떤 그 뭐랄까 필름지를 깔고 이렇게 식각에서 자르는 그런 기술인데 이 기술에서 MR-MUF 기술로 바뀐다는 것은 중간에 다른 소재를, 그러니까 필름을 다른 소재를 교체해서 가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고 삼성전자에서 이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소재 업체로부터 소재를 들여와가지고 MR-MUF라는 그 기술을 이제 완전히 성공을 시킨 이 사례가 생기면서 그와 관련된 기술 개발이 결국은 HBM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한미 반도체가 공동 개발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삼성전자에서 아차 싶어서 지금 뒤쪽에 NCF 기술에서 MR-MUF 기술로 빠르게 지금 전환하기 위한 스터디가 들어갔고 아마 개발 관련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장비 업체들이 한미 반도체 정도뿐만 아니라 여러 장비 업체들이 시도를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한미 반도체가 가장 유력하고
하고요. 나머지 네덜란드 업체에 대한 설은 사실 좀 불가능한 좀 어려운 국면을 접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한미반도체가 이제 주가 올라가는 것은 좀 설명이 되겠죠. 다만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서프라이즈하게 아주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냐, 그건 좀 아닌 가능성이 높고요. 주가에 대한 속도 좀 빨랐고, 근데 이제 방향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술적에 대한 부분들은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결국은 아직까지는 HBM 시장이 1조 정도 규모의 시장일 거예요. 8천억 달러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아주 큰 시장 아닙니다. TSMC 관련된 회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반적인 업황을 완전히 바꾸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방향성이 맞느냐? 그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년 정도 가면 HBM 관련된 매출단이 전반적으로 DDR5가 DDR4를 또 한 절반 이상 넘기는 수준으로 이제 완전히 스위칭이 되기 때문에 DDR5 시장이 커진다는 점에서는 결국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후공정단에 우리가 장비를 보는 수밖에 없고, 근데 후공정단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밸류가 높아졌죠. 그러니까 전공정이 왜 움직이느냐? 후공정이 되면 전공정이 안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공정도 키 맞추기 올라갔는데 다소 좀 한 바퀴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PCB 업체가 남아있는 이수페타시가 가고 있지만 방향성은 맞다 볼 수 있겠고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회였나 봐요. 역시는 역시다. 한미반도체 오늘 상승 배경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정리하고 조금 속도 내서 남은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암종식 프로젝트부터 치매 비만과의 전쟁까지 바이오를 둘러싼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만발하죠. 그리고 이번 주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과연 성장주의 우호적인 환경이 펼쳐지면서 바이오의 계절 본격적으로 도래하는가. 차은주 위원님, 지난주 금요일 너무 좋아서 물론 오후장에 좀 꺾였지만 오늘 좀 기대하신 분들께는 찬물을 쫙 꼈는 이런 당뇨 4대장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FOMC 이후엔 좀 달려줄 수 있을까요? 글쎄, FOMC랑 연관하는 거는 조금 저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FOMC가 금리, 이번에 이제 관심은 그거죠.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고 다음에 안 하느냐,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관심 아니겠습니까? 금리가 내려가는 거하고 기업의 주가하고의 연관성은 2021년에 있었던 상황이고 이제는 그런 뭐 연관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요. 어찌됐든 제약바이오가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굉장히 강했었죠. 상대적으로 거론도 많이 되고 하는 것들인데 단순하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좀 애매해요. 이 당뇨라든지 단백질에 대한 부분들, 암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노화되는 과정, 이제 인간이 이제 그 고령화 시대로 접어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실적이 바로바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개념들이죠. 긴 호흡으로 우리가 이제 2015년부터 2018년 동안 3년 동안 제약바이오만 올랐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 3년 동안 제약바이오 가장 큰 테마는 뭐죠? 인간은 늙는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이제 심지어 약 만드는 캡슐 회사까지 다 올라갔었던 그런 형국입니다. 이게 이제 실적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런 퍼포먼스를 좀 보이긴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이 이제 쏠림 현상들이 강한 상태에서 지난주에 제약바이오가 잠깐 한 차례 좀 올랐었던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이 수급이 일단 좀 꺾인다라면 일단 조금 쉬어갈 타이밍은 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제 웬만한 종목들이 다 수급이 쉬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수급이 쉬어가는 입장에 있어서는 이들만이 가기는 어렵겠죠. 결국 시장은 쏠림 현상 외에 그렇게 되는 거고 한 가지 변화의 트리거를 보게 된다라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번 주도 이제 하지만 이번엔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이제 실적 이후에 목요일 날이 이제 기로점이 되겠죠. FOMC 회의 결과 나오고 삼성전자 실적 나온 이후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실적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에 따라서 향배가 엇갈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건 숫자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또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서 볼게요. 이번에는 로봇인데요. 지난주에도 한 차례 순환매, 오늘도 아주 종목이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60일선을 회복하던데요. 서울시에서 로봇 친화 도시를 만든다고 해요. 4년 동안 2천억 원 가까운 자금 투입. 이제 정책 모멘텀 더불어서 로봇계가 이제 대통령실에 들어간다고 하고 오늘 포스코 DX의 급등세를 보면 이렇게 연결고리를 다 뭉쳐서 로봇 전체적으로 놓쳐서는 안 될 키워드인가 싶기도 하고 박 부장님은 어떤가요? 네, 뭐 포스코 그룹은 오늘 전반적으로 다 좋기 때문에 뭐 포스코 DX를 이렇게 뭐 로봇과 연관시키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한 5%대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뭐 이런 종목들을 뭐 밸류로 따지고 뭐 실적과 관련된 어떤 적정 주가가 얼마나 이렇게 따지면 주가 지금 설명이 안 되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36억에 영업이익이 16억 정도 수준이었던 회사인데
뭐 아무리 걔가 대통령실을 지켜도 이게 시가총액이 2조 원이냐, 왜 2조 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저도 설명하기는 난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국 이제 어떤 시장의 방향성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최근에 주가 꽤 많이 이제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수급적으로 좀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뭐 로봇 산업이 되는 거냐? 저는 분명히 방향성은 된다고 보고요. 또 실질적으로 산업용 로봇이 거의 다 대부분 이제 차지했던 시장에서 서비스 로봇으로 넘어가고, 더군다나 방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드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로봇계를 통한 여러 가지 뭐 방위 산업 쪽에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로봇 산업이 그러면 얼마나 매출을 일으키고 성장을 할 것이냐 부분들은 조금 이제 지켜볼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테마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맞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일하는 청년들의 숫자가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면 서비스용 로봇은 분명히 확산이 될 겁니다. 물론 뭐 우리가 치킨을 튀겨준다거나 바리스타를 한다거나 이런 쪽과 관련된, 그리고 서빙 로봇까지도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법제 제정을 통해서 이제 배달 로봇도 이제 아마 곧 이제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향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한데요. 실질적으로 로봇 관련주 가운데 순수 로봇 매출만 가지고 500억을 넘는 회사가 별 거의 없습니다. 뭐 두산 로보틱스가 그나마 500억이 좀 넘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해는 얼마일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작년 기준 매출이 136억이에요. 근데 시가총액이 2조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저희도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국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고요. 뭐 SPG라든지 관련된 여러 가지 관절 부분에 이런 부분들, SPB 테크, 그다음에 이런 현대차나 다른 쪽에서 뭐 어떤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방향성은 맞으나 기본적으로 숫자로 논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요. 기술적인 트레이딩 정도 수준으로 보고요. 좀 더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랠리까지는 이제는 보여줘야 될 성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화장품. 이번 주에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 이 화장품 빅2가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오늘 보면 중소형 쪽으로만 아주 선별적인 움직임, 잉그루드랩, CNC 인터내셔널 1분기에도 좋았던 쪽으로만 상승세가 나오고 있어서 대형주에 대한 큰 기대는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오늘 IPO, 지금 상장한 뷰티스킨은 좀 나를 잘못 잡은 것 같죠. 수급이 하필이면 또 2차전지 이렇게 쏠리는데 뷰티스킨 점차 분봉상으로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차영주 의원님,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중소형의 화장품으로만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근데 이제 맞춘다라기보다는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긴장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중소형 화장품 같은 경우가 그동안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죠. 그동안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던 이유가 뭐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실적이 확인됐다라기보다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의 기대감이 높았었던 업종은 어떻게 돼야 되죠? 실적이 잘 나와줘야 되죠. 만약에 실적이 못 나오면 어떻게 되죠?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온다, 주가가 더 올라간다라기보다는 확인하는 과정이다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대형 화장품 같은 경우 지금 실적 기대감이 없었죠. 그런데 실적이 좋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약간의 주가의 반등은 오히려 중소보다 더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죠. 자,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2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는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게 뭐죠? 반도체 2차 전지죠. 그렇지만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금 당연히 실적이 좋을 거라고 봐서 올라왔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실적이 잘 나와줘야죠. 못 나오면 변동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뭐 뷰티 스킨이 쏘아 올린 공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ODM과 색조 화장품에 대한 다시 우리가 잊고 있었네라는 관심을 좀 끌어올리긴 했습니다만, 말씀하셨다시피 오늘은 좀 뭐 쏠림 현상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주가가 이제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올라가다가 또 꼬리를 다는 그런 형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분기에 전체적으로 신고가 랠리를 보여줬던 종목들은 2분기에 컨센서스 잘 보시고 QOQ 키워드에 지목하셔서 종목을 선별하셔야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정리할게요. 오늘 박근영 부장 그리고 차영주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